대수학 정수론 뽀개기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나눗셈 알고리즘은 학부 대수학의 절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학문적으로는 대수학 정수론의 아주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수학 정수론의 아주 많은 정리들이 나눗셈 알고리즘으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증명한 정리 중에 대수학 정수론의 기본적인 정리가 많기 때문에 임용시험의 답안에는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증명한 기본적인 정리를 언급하고 나눗셈 알고리즘을 언급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시험의 서술형 문제에서는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서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는 나눗셈 알고리즘을 직접 이용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수학 정수론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정리가 자연수의 정렬성과 나눗셈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사실 대수학 정수론의 대부분의 존재 정리는 나눗셈 알고리즘과 자연수의 정렬성으로부터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원의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정수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라든지 유클리드 정역은 주의대할 정역이라든지 하는 정리들은 모두 나눗셈 알고리즘으로부터 파생된 정리들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존재성을 보이는 문제가 출제되고 군이나 환의 존재 정리로 증명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난 2강에서 설명드린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다음 패턴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강의에서 체 f의 다항식환 fx가 주의될 정역이라고 하는 정리의 증명을 수학적인 관점으로 다루지 않고 이 패턴만을 따라가면서 증명을 서술해 봤습니다. 종합해 보면 임용시험의 이론적인 문제에서 나눗셈 알고리즘에 관해서 따로 공부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이 패턴만 기억하면 충분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나눗셈 알고리즘은 임용시험의 관점으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정리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수학자의 입장으로서는 나눗셈 알고리즘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임용시험의 합격이기 때문에 어색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계산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눗셈 알고리즘을 반복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유클리드 호재법은 계산의 관점으로도 대수학 정수론의 핵심적인 기본 기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숫자가 주어지더라도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범용성이 유클리드 호재법의 최대 장점이고 이 범용성 때문에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용시험에서는 두세 자리 숫자의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유클리드 호재법의 최대 장점인 범용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크지 않은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표를 이용한 유클리드 호재법의 계산을 지난 시간에 익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의 나머지 조건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생각은 이번 강의에서 익힐 새로운 방법에서도 우리가 도입할 중요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지 않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숫자들이 아주 크다면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적당히 큰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에는 유클리드 호재법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는 지난 강의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계산한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나눗셈 알고리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눗셈 알고리즘을 몇 차례 사용하다가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적당한 순간에 호재법을 떠나서 최대 공약수를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임용시험의 계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는 크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계산하더라도 계산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만 계산한다면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계산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문제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한다면 유클리드 호재법의 계산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안지에 서술하지도 않는 이 계산에 시간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호재법을 사용하지 않는 계산을 익히는 것입니다. 다시 최대 공약수의 계산만으로 제한한다면 이번 강의에서 소개하는 방법과 유클리드 호재법 사이에 시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강의의 방법을 반드시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생각은 받아들여야 다음에 이어지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최대 공약수를 1차 결합으로 표현하거나 GN의 가역원 A에 대해서 A의 여건을 구하는 계산 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의 핵심은 제가 대략 계산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략 계산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두 수의 배수를 적당히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서 차이를 줄이는 것과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계산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략 계산하기라고 부르지만 오차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정확한 계산이지만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계산이 복잡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으로 나눠서 계산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9005와 300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로 생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유클리드 호재법을 계산해 봤습니다. 왼쪽은 나머지의 조건을 지켜서 계산한 것이고 오른쪽은 나머지의 조건을 무시하고 목과 나머지를 음수까지 확장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목과 나머지를 음수까지 확장하면 계산이 훨씬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조건을 맞춰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계산하는 왼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단계에서 9005를 300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핵심 생각은 3003의 배수 중에서 9005보다 작으면서 9005에 가장 가까운 배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수가 6006이기 때문에 몫은 2이고 나머지가 2999가 되는 것입니다. 9005에 가장 가까운 3003의 배수를 찾는다라는 것이 엄밀한 계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목과 나머지를 음수까지 확장한 오른쪽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첫 단계인 9005를 300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목과 나머지를 음수까지 확장한다의 정확한 의미는 3003의 배수 중에서 9005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9005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는 것입니다. 9005에 가장 가까운 3003의 배수가 9009이므로 몫은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나머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유클리드 호재법의 정확한 계산의 핵심은 A를 B로 나눌 때 B의 배수 중에서 A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수를 도입한 오른쪽 계산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 어디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걸리는 부분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바로 3003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몫이 마이너스 75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클리드 호재법의 계산의 엄밀성은 마이너스 4의 배수 중에서 3003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를 나누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마이너스 1의 동반원인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현재 2단계에서 3003을 마이너스 4로 나눠보지 않고 바로 최대 공약수가 1임을 알 수 있다면 조금 전에 계산해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을 아예 계산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빨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계산을 끝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정리 1.1.12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의 시작이면서 또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 D에 대해서 D를 A와 B의 일처결합인 AX 더하기 BY로 쓸 수 있는 XY가 존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D를 AX 더하기 BY로 쓸 수 있는 XY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XY는 유일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식을 만족하는 한 쌍의 XY를 구하면 이로부터 무한히 많은 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단계의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하게 A와 B의 최대 공약수인 D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XY를 찾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D를 찾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식의 정확한 표현이 생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정확한 정체는 AX 더하기 BY의 절대값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X 더하기 BY의 절대값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최소값을 찾는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략 계산하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 AX 더하기 BY의 절대값으로 만들 수 있는 적당히 작은 자연수를 찾는 것입니다. D가 AX 더하기 BY로 만들 수 있는 적당히 작은 자연수라면 최소값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D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AX와 BY를 모두 나누기 때문에 D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히 작은 D의 약수 중에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제가 대략 계산하기라고 부르는 생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대략 계산하기의 큰 틀은 이미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 1.1.12에 의해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정확한 계산은 AX 더하기 BY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X 더하기 BY로 만든 자연수가 가장 작은 자연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계산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습니다. 따라서 2단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대략 계산하기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대략 계산한 다음에 우리의 수학의 지식과 감각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2단계의 계산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 계산하기는 필요하다면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AX 더하기 BY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아야 되지만 이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략 계산해서 AX 더하기 BY로 적당히 작은 자연수 C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당히 작은 자연수인 C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AX 더하기 BY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작은 C는 최대 공약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C는 대략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빠르게 구할 수 있고 C와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관계를 찾으면 우리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처음 계산해 볼 때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18과 24의 최대 공약수가 6임을 보일 때의 계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방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산을 보면 바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2가 18과 24의 공약수이므로 18과 24를 2로 나누면 9와 12가 되겠습니다. 다시 3이 9와 12의 공약수이므로 9와 12를 3으로 나누면 3과 4가 되겠습니다. 3과 4는 서로 소이기 때문에 공약수가 존재하지 않고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인 2와 3의 곱셈인 6이 되겠습니다.
또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인 72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이 방법은 중요한 방법이지만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억에서 완전히 봉인해버려서 이 설명을 보고 이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한 이 방법의 수학적 근거를 보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계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이기 때문에 A와 B의 소인수분해로부터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 과정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강의의 주제인 유클리드 호재법은 유클리드 정역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리 1.1.12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A가 생성하는 주이데알의 원소인 AX와 B가 생성하는 주이데알의 원소인 BY의 덧셈으로 A와 B의 최대 공약수 D가 생성하는 주이데알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 1.1.12는 주이데알 정역의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소인수로부터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초등학교의 방법은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수학의 환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대상인 유클리드 정역, 주이데알 정역, 그리고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유클리드 정역의 계산 방법인 유클리드 호재법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대략 계산하기의 첫 번째 단계인 AX 더하기 BY로 적당히 작은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은 주이데알 정역의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계산 방법을 추가하면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계산 방법은 두 수의 공통소인수가 크다면 공통소인수를 찾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용성을 갖지 못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서 봉인하고 대부분 잊어버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점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최대 공약수는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계산 방법의 약점이 처음부터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이데알 정역의 계산 방법으로 대략 계산해서 적당히 작은 자연수 C를 AX 더하기 BY로 만든다면 C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주이데알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통소인수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범위를 줄일 수 있고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방법이 의외로 편리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정역의 계산 방법인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방법을 고정하지 말고 주이데알 정역의 계산 방법이나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계산 방법도 필요할 때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이데알 정역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AX 더하기 BY로 만든 적당히 작은 C와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패턴 하나를 도입하겠습니다. D가 A와 B의 공약수이면 D는 A 더하기 빼기 B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B 더하기 빼기 C이고 D가 A, B, C 중 두 수의 공약수이면 D는 A, B, C 모두의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AX 더하기 BY로 만든 적당히 작은 C에 대해서 AX와 BY의 약수이므로 C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AX 더하기 BY로 적당히 작은 C를 만들었기 때문에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후보인 C의 약수는 많지도 않고 모두 작은 수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계산 방법의 약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었고 이제 봉인을 해제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방법을 이용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A와 B를 동시에 나누는 C의 약수의 최대값이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또는 A와 B를 동시에 나누는 C의 약수를 모두 곱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계산의 첫 단계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AX 더하기 BY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할 수 있다면 바로 최대 공약수를 구한 것입니다. 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AX 더하기 BY로 적당히 작은 C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작아야 적당히 작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작은이란 표현은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AX 더하기 BY로 만들 수 있는 최소값인지는 장담하지 못하더라도 되도록 작은 자연수를 만들수록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X 더하기 BY로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A의 배수와 B의 배수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면 이 둘의 차이는 AX 더하기 BY 꼴이고 크기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A의 배수와 B의 배수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은 계산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의 기준을 찾는 것이 대략 계산하기에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산의 기준을 찾는 것의 장점과 의미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인 9005와 300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는 9005 빼기 3003 곱하기 3이므로 9005의 배수와 3003의 배수를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의 약수 중에서 9005와 3003의 최대 공약수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의 유일한 소인수 2가 3003을 나누지 못하므로 9005와 3003이 서로 소임을 2단계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략 계산하기로 1209와 58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1209의 배수와 588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서 적당히 작은 자연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209의 배수와 588의 배수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엄밀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588은 대략 600이고 1209는 대략 1200이므로 1200 근처의 배수의 차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계산의 기준을 1200으로 잡은 것입니다. 1200이 계산의 기준이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209 빼기 2 곱하기 588이 1209의 배수와 588의 배수의 합으로 만들 수 있는 절대값이 적당히 작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이 9 더하기 24인 33이라는 것을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계산의 중심이 1200이라는 것입니다. 1209 빼기 2 곱하기 588은 1200은 9 더하기 1200이고 2 곱하기 588은 2 곱하기 600 빼기 12이므로 1200과 마이너스 2 곱하기 600이 상쇄되기 때문에 9 더하기 23은 남겠습니다. 따라서 33, 3 곱하기 21이 되겠습니다. 1200 근처의 수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뺐기 때문에 양쪽에서 1200은 상쇄되고 나머지 숫자만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수의 계산을 작은 수의 계산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3이 1209와 588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이므로 33의 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3과 11이 1209와 588을 나누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1이 1209를 나누는지 확인할 때에도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기준을 세워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209 근처의 11의 배수인 1100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때에도 가장 가까운 배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찾기 쉬운 배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이 대략 계산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일 11이 1209를 나눈다면 11은 1209 빼기 1100인 109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은 109의 약수가 아니므로 1209의 약수가 아닙니다. 계산의 기준을 이용하는 대략 계산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과 33은 최대 공약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은 1209와 588의 공약수이므로 1209와 588의 최대 공약수는 3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의 방법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바로 보이는
공통소인수가 존재한다면 먼저 약분하고 계산하면 다루는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계산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편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항상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분을 했는데도 계산량이 비슷하다면 약분하는 시간을 더 투자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산이 편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약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문제에 주어진 숫자의 특징을 최대한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범용적인 방법이 아닌 특수한 경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특징을 빠르게 찾아서 맞는 계산을 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 계산을 반복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수학의 지식이 바탕이 된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대략 계산의 반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라도 계산할 때마다 과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략 계산하기는 절대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런 계산을 익히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유클리드 호재법에 얽매이지 말고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조금만 연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산하는 최대 공약수는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계산해도 시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의 계산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다음에 다룰 다른 계산을 할 때 지금의 이 생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이미 계산했지만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9005와 3003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자마자 서로 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3003의 3배인 9009와 9005의 차이인 4의 약수 중에서 3003의 약수는 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9005와 3003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1508과 46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를 보겠습니다. 1508과 462는 모두 2의 배수이고 1508은 2 곱하기 754, 462는 2 곱하기 231이므로 1508과 462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754와 231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계산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54와 231의 최대 공약수를 계속 구해보겠습니다. 231의 3배가 754 근처에 있을 것이므로 754 빼기 3 곱하기 23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택해서 계산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200 곱하기 3이 600이므로 600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4 빼기 3 곱하기 31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굳이 풀어서 보인다면 754에는 600이 더해져 있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31에는 600이 빠져 있으므로 이들을 상쇄하고 남는 나머지가 154 빼기 3 곱하기 31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런 단계의 계산이 없이 바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100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4 더하기 7이므로 61이 되겠습니다. 역시 굳이 풀어서 계산한다면 154에서는 100을 더해주고 마이너스 90에서는 100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은 처음부터 700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 곱하기 231을 700을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곱셈을 계산해야 되고 600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는 200 곱하기 3이 600이므로 바로 계산이 보이겠습니다. 대략 계산하기는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빠른 계산을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처음에는 600, 다음에 100을 기준으로 바꿔서 두 번에 나눠 계산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60일은 소수이므로 1 또는 60일이 754와 231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0일이 231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754와 231의 최대 공약수는 1이고 1508과 462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겠습니다. 대략 계산하기의 특징은 계산 방법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효율적인 계산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를 보겠습니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A 또는 B의 인수분해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완벽하게 소인수분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462는 2 곱하기 231이고 2 곱하기 3 곱하기 77이 되겠습니다. 77은 7 곱하기 11로 더 분해할 수 있지만 일단 2하고 3이 계산이 간단한 소수이므로 먼저 2와 3에 관련된 계산을 하고 77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2는 공통소인수지만 3은 754를 나누지 못하므로 또는 3은 1508을 나누지 못하므로 3은 공약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1508과 462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754와 77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77은 7 곱하기 11이고 7은 1508을 나누지 못하므로 7은 공약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7로 1508을 직접 나눠보는 것이 아니라 1508에서 빠르게 7의 배수를 벌여나가면 되겠습니다. 1508은 1400 더하기 70 더하기 38이고 1400과 70은 7의 배수이지만 38이 7의 배수가 아니므로 1508은 7의 배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508은 11의 배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77의 약수 중에서 공약수가 될 수 있는 것은 1밖에 없고 1508과 462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754와 77의 최대 공약수이고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과정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런 계산에 익숙해지면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2793과 195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공통소인수 3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3으로 약분해서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2793과 1953의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651과 931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3으로 약분하는 계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약수로 묶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4번의 풀이와 비교해보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651과 931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계산의 기준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600 곱하기 3과 900 곱하기 2가 1800으로 같기 때문에 1800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651 곱하기 3 빼기 931 곱하기 2는 51 곱하기 3 빼기 31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계산은 이런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91이고 7 곱하기 13이 되겠습니다. 7은 651을 나누고 931도 나누므로 7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3은 651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2793과 1953의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7인 2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18183과 6069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3이 공약수로 바로 보이지만 반드시 3으로 묶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6000 곱하기 3이 18000이므로 계산의 기준 18000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3이 공약수인 것은 알고 있지만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6069 빼기 18183은 3 곱하기 69 빼기 183이 되겠습니다. 또다시 180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 곱하기 9 빼기 3이므로 24이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계산은 이런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183과 6069의 최대 공약수는 짝수가 아니므로 최대 공약수는 3이 되겠습니다. 4번을 3으로 묶어서 하는 계산과 비교해보면 이 경우는 3으로 묶지 않고 바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이유보다도 두 수를 3으로 나누는 과정을 추가하면 계산을 필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다 보면 필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계산하는 방법의 장점 중 하나가 필기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계산은 아니고 계산이 익숙해져서 암산으로 계산할 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수학 정수론 뽀개기의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